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노년의 어두운 모습과 죽음을 향해 가는 필연적인 운명에 대한 것인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스러운 노인인가요? 아니면 우리 곁에 살아가는 내 부모, 배우자,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기중입니다. 당신은 노인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에 따라 사람마다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백발의 꾸부정한 자세,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어느 노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고, 만성 신체 질환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십 알의 알약을 삼키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요새 젊은 것들은 말로 시작해서 나이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요새 청장년에게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한국노년학회에 발표된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형용사 위주로 살펴본 결과 힘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어 무식한, 나쁜, 무서운, 힘없는, 아픈 순으로 주로 분노와 연민 같은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감정에서 우리는 수백 가지의 말보다 노년을 바라보는 청장년층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 기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부모가 어느새 나이 들어 이제는 한없이 작고 약해진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노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급격한 초고령 사회가 가져온 삶의 불확실성,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두려움은 자신의 사회적 경험과 엮이면서 분노를 자극합니다. 특히 분노의 감정은 요새 노인 혐오로 이어지기도 하죠. 각종 연금, 세금 등의 사회적 부담이 치솟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만 들릴 뿐입니다. 사회에서 노인은 약하고 소외받는 존재이기에 돌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노인은 경험과 축적된 재산을 기반으로 우위를 갖는 경쟁 대상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노인들의 소득은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화 기기 이용 수준,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 가구 수에서도 모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노인 세대의 질적 변화는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늘리겠지만, 한편으로 청장년 세대에게는 불안을 자극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작 노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낸 잔상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선 필요한 것은 노인을 어떤 존재다, 노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들의 이야기가 내 부모의 이야기고 멀지 않은 미래에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노인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가장 단순하지만 복잡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노인인 걸까요? 사전적으로 나이 든 사람을 노인이라 부릅니다. 그럼 단순히 나이 많으면 노인일까요? 그럼 그 나이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이로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학적인 이유보다 사회 경제적인 기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19세기 말 독일 제상 비스마르크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노령 연금제도를 만들고 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노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이를 처음 차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기술하고 있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령을 기준으로 한 노인의 정의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정의를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노인 인구 집단의 다양성과 노화의 역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노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즉, 노화, 에이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화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노화는 생애 주기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동안 다양한 생물학적 변화를 겪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포는 이미 노화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DNA에는 텔로미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노화와 관련된 세포 손상과 사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제양 돌리와 같이 복제된 동물은 이 텔로미어가 짧아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죠. 그 이외에도 세포의 에너지 동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 신경 호르몬을 통한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형, 세포의 노쇠, 줄기세포의 고갈 등 다양한 이유로 생물학적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런 타고난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노화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약물, 주위 환경 물질, 그리고 운동이나 생활 습관은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세포학적 변화는 노인의 신체에도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노화의 과정이 언제부터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30대부터 분자 수준에서부터 각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 장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내에서도 장기에 따라 노화하는 시점이 달라 뇌는 20대, 뼈와 근육은 30대, 소화기는 50대, 간장은 7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아직 노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선 노화는 감각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40대 초반만 돼도 근거리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노안이 옵니다. 색깔 분별 능력도 떨어져 노인은 사물을 인지할 때 색상보다 형태가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노인성 난청으로 청각이 떨어지면 말을 지각하고 반응하는 시간도 떨어지는데 20대 비해 60대가 되면 20% 정도 더 지연된다고 합니다. 청년에 비해 노인은 수분, 근육량, 무기질 모두 감소하고 지방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는 근육이 줄어 움직임을 더디게 하고 골량 소실로 골절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와 신경계 질환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노화에 따라 65세가 되면 20세에 비교해 뇌신경 세포수와 무게가 10% 정도 감소하며 뇌 안에 빈 공간인 뇌실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떨어집니다. 신경 세포에 여러 독성 물질이 쌓이고 활성산소 생성이 늘어나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손상이 되고요. 또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나 수용체가 감소해 스트레스나 노인성 우울증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고 심장을 뛰게 하는 신경 세포수는 줄어드는데요. 특히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는데 이는 혈전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폐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호흡근과 횡격막이 악화되고 폐와 혈액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줄어듭니다. 간이나 신장 기능의 저하로 약을 대사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약물에 의한 부작용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피부는 더 얇고 탄력이 떨어지며 쉽게 건조하고 주름이 지죠.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가 살아가는 데 바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반응이고 노화가 진행 중이라도 우리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질병, 영양결핍, 운동 부족, 스트레스로 인해 근력이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급격히 허약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여 노쇠라고 부릅니다. 노쇠는 노화와 관련이 있지만 나이 든다고 모두 노쇠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쇠는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노쇠에 빠진 노인은 식욕 저하,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 잦은 낙상 및 골절 등을 악순환하다가 결국 침상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노인의학에서는 노쇠가 발생하기 전에 노인의 운동, 영양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임상에서 흔히 활용하는 몰리의 노쇠 선별 검사를 기반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K-프레일의 내용을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이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가지 중 첫 번째로 피로는 지난 한 달간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저항은 도움 없이 혼자서 쉬지 않고 10개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동은 도움 없이 300m를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네 번째, 지병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중 5개 이상이 포함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체중 감소로 1년 전에 비해 체중이 5% 이상 감소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노화는 신체적으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노화가 들면 인지와 감정, 성격, 사회적 관계 또한 변화를 겪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역동적인 단어를 붙인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노년기는 상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과 건강을 잃고 퇴직 후 사회적 지위와 수입원을 잃거나 언젠가는 배우자, 친구들을 떠나보내죠. 미리 대비하면 이런 상실감 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요새는 노년층도 청장년층도 재정적으로 철저하게 은퇴를 설계하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생활도 찾으며 여러 질병이 보장되는 보험도 마련합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항상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노년의 마음은 여전히 외롭고 자식들 문제, 돈 문제,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건강에 더욱 집착하고 부족한 자신을 한탄하거나 질투에 휩싸여 소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쩌면 늙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늙음을 자각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만약 앞에서 설명한 노화의 과정처럼 예측 가능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늙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면야 노년기의 상실은 그리 큰 충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늙음은 나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한 인문학자의 말처럼 처음 자각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에서 젊음을 같이 보낸 동년배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달하려는 의사의 심각한 표정에서 사람은 순간 늙음을 자각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다정한 얼굴로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주면 고마움 대신 당혹감과 충격을 느낍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문득 늙음이 찾아온 거죠. 물론 회복하기 적당할 정도로 노화에 따른 상실이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면 적응은 더욱 촉진되겠죠. 그러나 노인에게 위기가 중첩되고 상실감을 불러일으킬 사건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아주 강한 노인이라도 이에 압도되어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동안 고통을 줄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어바웃 슈미트에서 은퇴를 기점으로 한꺼번에 밀려온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과 외도 사실, 냉랭한 딸로부터의 공허함에 빠진 잭 니콜슨이 영화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처럼 말이죠. 그런데 난 무엇을 달라지게 한 거지?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이 더 좋아진 거지? 노년이 되면 누군가는 제2의 인생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만은 내면의 상실과 결핍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노인의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자신, 주변과 삶을 더욱더 통제하려 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갈구하는 거죠. 통제감은 단순히 나르시스트들이 주위 사람들을 휘두르며 쾌감을 느끼는 종류의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통제감은 노년으로 이미 흔들려버린 일상에서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자기를 붙잡기 위한 필사적인 외침이고 강력한 욕구입니다. 이런 통제감은 노인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매년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면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는데요. 바로 어머니의 김장입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편하게 사다 먹어도 될 김치인데 그 추운 날 고생하며 관절통에 허리 통증에 김장을 고집하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 혼자 녹슨 철제 카트를 끌고 무색에 배추 한 단씩 오르락 내리락 사다 나르다 보면 주위에서 낑낑대고 있는 노인네를 알아서 도와줍니다. 물론 다음날 몸살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언젠가는 침대에서 자다 낙상으로 굴러떨어져 한쪽 얼굴에 멍이 들 만큼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알고 보니 다음날 김장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올 한 해 내가 해놓은 김치 때문에 다들 마음 안심하며 지낼 수 있어. 정말 싸게 했단 말이야. 정말 자기중심적인 노인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음 한편이 아려오는 건 그 고집 뒤에 삶을 통제하려는 어머니의 절실함을 잠시 엿보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물론 통제감을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본래 성격을 떠나 뇌의 노화는 노인을 좀 더 완고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노년의 이런 모습에서 연민이 아닌 답답함을 느낍니다. 치매처럼 뇌세포의 사멸로 생기는 병적 변화와 달리 정상 노화는 뇌세포끼리의 연결망을 약화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경 연결망의 약화는 뇌 인지 처리 속도의 저하로 이어지는데요. 특히 기억과 관련된 해마와 상황 판단, 문제 해결, 예측에 중요한 전두엽 사이의 연결이 쇠퇴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기억하는 속도가 확연히 떨어집니다. 결국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젊은 사람의 경우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데 그리 어려움이 없겠지만 노인의 경우 인지처리 속도가 떨어지기에 기존의 경험적 정보를 이용해 추측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뇌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제한된 정보 안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다 보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사고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단순했던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거나 불안, 분노 같은 감정에 압도되거나 오랜 기간 고립되고 소외되어 다양한 외부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뇌의 가소성으로 인해 안 쓰는 연결망은 더욱 빠르게 쇠퇴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인은 노인의 상황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노인을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고집불통의 이기적인 노인의 모습에는 이런 뇌의 노화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뇌가 나이 들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노인의 완고함 위에 또 다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상실에 맞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그분들의 마음과 달리 우리 뇌는 이제 다른 과정을 준비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노인의 뇌는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탐색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에 대처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익숙한 방식의 사고를 통해 깊이를 더하죠. 이는 인생의 경험을 숙고하고 반추하고 활용하는 데 유용합니다. 즉, 노년의 뇌는 바깥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내면을 탐색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노인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노년은 바깥의 통제가 아닌 자신의 삶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노년의 삶은 정적이고 무난해 보입니다.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루해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조용한 노인이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와 어떤 방식으로든 맞붙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방식으로 늙음과 상실은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남은 삶에 무엇을 채워 넣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떠나보낼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것은 상실에 대한 애도 반응이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위안을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리스는 상실로 시작되는 노년기를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현상 유지도 아닌 절망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설명했는데요. 그가 이야기한 통합이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생에 그래야만 했던 것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이나 실수했던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노인은 적어도 스스로 잘 살아냈다는 느낌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차지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이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 얼마나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상실을 경험하는 동안 잘 슬퍼할 수 있었던 사람은 통합의 과정에서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거나 고독한 삶이었다면 좀 더 시행착오를 겪을 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늙음이 가져다 준 이 세 가지 통과 의례를 거치는 동안 노인은 스스로 떠나보내야 할 것들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내적 투쟁을 묵묵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런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반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극단적인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상실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기억을 잃는 것, 바로 치매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노화의 과정과 노년의 상실에 우리가 대비한다 하더라도 노년기 치매라는 병 앞에선 그 두려움을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치매는 기억력과 같은 인지장애를 시작으로 말기에 이르면 운동 능력, 언어 능력, 사고 능력을 포함한 인간다움이라 특징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치매 노인과의 동행을 외치면서도 그 두려움 앞에서 치매에 걸리면 죽는 것 말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정반대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치매 노인들은 존재하지만 어느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사회로부터 쉽게 고립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잔상이 가장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치매를 단순히 증상만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상실로 점철된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어떤 실마리를 줄지 모릅니다. 그럼 먼저 치매의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그분들 삶의 이야기에 좀 더 깊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93만 5,086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901만 545명의 10.38%인데요. 지금은 10명 중 1명이나 30년 후에는 노인 6명 중 1명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수치죠. 사실 치매의 심각성은 단순히 급격히 늘어나는 유병률에만 있지 않습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이 사라지고 했다고 생각한 일인데 아직 하지 않았다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좋아하던 책도 더 이상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주 쓰던 단어도 머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것도 더 이상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큰 고통이 밀려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기억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왔던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다움이라고 일컫는 관계, 추억, 독립적인 삶,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게다가 치매는 돌봄 과정에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치매 돌봄의 극한 상황에 몰려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이는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아직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거죠. 일례로 미국의 치매 환자 평균 돌봄 시간은 주당 27.8시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주당 평균 63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쉬는 날도 없이 하루 9시간 이상 환자를 돌보는 셈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 치매 부양자 4명 중 1명은 실직 상태가 되고 절반 정도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는 거죠. 제가 만난 한 치매 환자의 배우자는 오랜 돌봄으로 인해 극도의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보호자는 자신이 한계에 내몰렸음을 직감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선택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다녀오고자 했었는데요. 하지만 치매에 걸린 가족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이를 결정하기까지 2~3달이나 걸렸습니다. 단지 누군가에게는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결정일 뿐인데 저에게도 몇 번이나 물어봤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여행을 다녀온 보호자는 제 앞에서 잘 다녀왔다는 말을 한 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는데 저는
보호자가 짊어온 삶의 무게에 대해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장기적인 질병의 돌봄 과정을 겪다 보면 누구나 쉽게 지치고 사회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에 9시간 이상 되는 돌봄에 속박당하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과 여유가 없어 우울증이 악화되면 왜곡된 죄책감과 무기력, 분노의 감정이 그들을 휘감게 됩니다. 결국 자신과 치매 노인이 모두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두려움은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영역을 넘어 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 나병이라 불리며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되었던 한센병이나 접촉만 해도 병이 없는다는 편견에 차별받아왔던 에이즈 환자처럼 치매 또한 사회적으로 쉽게 낙인 찍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가장 흔한 낙인은 치매를 어리석음과 연결짓는 현상인데요. 너 치매야? 치매같이 행동하네? 저 노인네 노망났나? 또는 나이 먹고 정신 못 차리는, 나이값 못하는 노인을 뜻하는 욕설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상대 진영을 치매라고 비난하는 음해성 발언이 어김없이 나옵니다. 치매라는 용어도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최근 인지증, 인지흐림증과 같은 병명으로 바꾸려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상황에서도 정작 사회 지도층에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도 어리석은 치매라는 생각에 암묵적 동의를 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듯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치매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치매 노인은 죽음을 앞둔 낯선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부단히 살아내는 그분들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의 전환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로 인해 사라지는 것들과 이로 인해 두려움에만 초점을 맞췄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들의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 무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어떻게 치매를 극복할지, 치매 노인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질문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이 사라졌다고 감정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치매 노인의 기억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엘리오 모니코네의 OST 음악과 더불어 영화 시네마 천국의 마지막 키스씬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장면에서 어른이 된 주인공 살바토레 토토는 멘토였던 알프레도가 자신에게 유품으로 남긴 오래되고 서사도 없이 짜깁기 된 키스씬 필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영화 속 토토도,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도, 영화 줄거리를 모르거나 심지어 영화를 안 본 사람까지도 이 장면만 보고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무엇이 보는 이의 마음을 눈물 짓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히 영화의 줄거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키스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조각난 흑백 장면만으로는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이 된 토토의 표정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했고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무언가 가슴 뭉클한 감정이 엘리오 모니코네의 음악과 엉켜 우리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만날 수 없기에 더욱 안타까운 회한과 그리움의 감정 말입니다. 치매 노인의 기억은 조각나고 짜깁기 되고 병이 진행되면 어떤 서사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마치 반복해서 키스 장면만으로 짜깁기 된 필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오 모니코네의 음악과 토토의 눈물이 우리에게 뭉클함을 불러일으키듯 그들의 분열된 기억 아래 숨어있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치매 환자가 아닌 회한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온 그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디마지오는 그에 있어서 느낌의 진화에서 기억 중 감정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디마지오에 따르면 마음을 흐르는 이미지들이 단순히 흘러들어갔다 흘러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즉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선 매우 절실하게
감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우리가 종종 감정의 세계를 간과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유에 대해 너무 정상적인 느낌은 우리의 주의를 거의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지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생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이미지와 결합시키는데 우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서 숨 쉬는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숨 쉬는 행동이 생명 현상의 중요함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이죠. 그런데 치매 노인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감정과 이미지의 통합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치매 노인의 뇌는 사소한 일에 강렬한 감정을 느끼거나 반대로 중요한 일에 무관심을 보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치매 노인을 보다 그들의 굳은 표정에 회한, 애틋함, 고통, 슬픔과 기쁨 이런 감정들이 순간 일렁이면 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그 상황에 적절한 감정이라면 더 관심을 두는데요. 이는 단순히 감정이라는 얼마 남지 않은 인간성을 지켜보며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서도 아니고 동정심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비록 조각나 기억일지언정 어느 찰나의 순간 감정이 그들의 조각난 마음과 기억을 온전하게 만드는 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 치매 노인의 영상이 지상파 방송에까지 소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마르타 C. 곤잘레스라는 분으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전직 발레리나입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기억을 잃고 이제는 걷는 것조차 어려운 말기 치매 상태에서 백조의 호수 음악이 불러일으킨 감정의 일렁임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발레리나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 중 가장 중요한 구조인 뇌의 편도체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서로 가깝게 붙어 있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섬광기억이라고 불리듯 강한 감정은 다 죽어가는 해마를 자극해 기억을 되살려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치매 노인의 마음을 들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물론 감정은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누적되면 이는 의심, 망상, 초조, 공격성 등의 나쁜 치매 증상의 재료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치매, 착한 치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치매면 치매지 나쁘고 착하고가 어딨냐고 반문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의학적으로 치매의 정신 행동 증상, 즉 망상, 환각, 의심, 우울, 초조, 배회 등의 증상이 동반된 치매를 나쁜 치매, 기억력은 떨어지더라도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착한 치매라고 부릅니다. 물론 나쁜 치매 증상은 주로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잘 나타나기에 인지 기능의 악화 정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고 살아왔는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일본 군마대학의 야마구치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기본적인 6가지 감정, 슬픔, 분노, 놀람, 두려움, 혐오, 행복 중 행복한 표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다른 감정에 비해 더 잘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골지 첸치 재단의 콜롬보 박사 연구팀은 좀 더 심한 말기 치매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부정적인 감정의 표정보다 긍정적인 감정 표정이 더 잘 인식되었고 그 중에서도 치매 노인들은 행복한 표정을 가장 잘 인식했다고 합니다. 늙음이란 나이 먹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라는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사는 것이 노화뿐만 아니라 치매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욕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치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대화조차 못하거나 증상에 빠진 치매 노인들을 보면 누군가와의 관계가 전혀 무의미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 또한 어떤 경우에는 치매 환자와 몇 개월 동안 대화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럴 때면 마치 벽을 마주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증상의 이면에 숨겨진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비록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일지라도 그분들의 깊은 욕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동반 치매로 아내를 먼저 요양원에 보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치매 망상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자식들과 같이 첫 외래를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아내가 있는 요양원에 입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나가고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어 먼저 말을 걸었는데요. 그때 가족들과 있을 땐 한마디도 없던 할아버지가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랑 같이 있게 해줘서 고마워. 자식들 다 소용없어. 마누라는 내가 챙길 테니 걱정 말고. 할아버지에게 요양원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사람을 만날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다음 말에 뭔가 모를 뭉클함이 올라왔습니다. 선생, 그냥 둘이 죽을 때까지만 같이 있게 해줘. 알랭드 보통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켜봐줄 누군가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계속 누군가의 옆에 있고 싶고 없으면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 욕구는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을 못 알아보고 배우자를 낯선 사람으로 여겨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치매 환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는 사랑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삶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 있다는 느낌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기에 맞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실인 치매를 처음 진단받는 순간을 매일 봅니다. 누군가는 단지 나이 들어 그런 것뿐이라며 부인하고 누군가는 가족들을 향해 애꿎은 화를 냅니다. 어떤 노인은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조용히 설명을 듣지만 굳은 얼굴 표정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2달, 3달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방식대로 적응해 갑니다. 적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예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을 찾지 않는 분도 계시고 차분히 자신의 일상을 지키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위기 상황에선 주위 가족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며 누적된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항상 외래진료실에 들어오면 진료실 의자에 앉을 때 덕분에 고마워로 시작해서 진료를 끝내고 나갈 때 내가 선생 덕분에 잘 지내지로 마무리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는 기억 못해도 무엇이 그리 고마운지 항상 반복되는 표현에 저희는 덕분에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중증 치매가 되면 보통 기억이 사라지고 주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무뎌지기 마련인데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할아버지의 덕분에라는 말은 주위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사람들을 주변에 머물게 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로는 치매 발병 이전에도 할아버지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를 꼭 표현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최근 할아버지의 기력이 급격히 악화돼서 아들로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는 날 진료 의뢰서와 서류를 떼러 병원에 들린 아들 대를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병원 앞에 대기 중인 응급후송 차량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두 눈조차 뜨기 어려운 상태에 숨도 가쁘게 몰아쉬는 할아버지 모습에 대화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자 순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는 저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힘겨운 한 번의 끄덕임은 삶의 태도이며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덕분에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고통으로 가득 찬 이 현실에서 어떻게 고통을 대하고 사느냐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치매 노인분들의 잔잔한 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제가 보는 그분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일 거라 생각했는데 거듭해 들을수록 이 말은 저에게 유머를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완벽히 후회 없는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통을 극복하려는 처절한 몸부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담아내며 살아가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둔 삶의 의지. 어쩌면 죽음과 같은 치매 안에서도 그들은 어떤 삶의 태도가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치매 환자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을 잃어가는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치매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치매에 걸렸어도 여전히 삶은 계속되고 고통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치매에 걸려도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아직 사랑할 수 있고 그리워하며 자신의 삶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여전히 노인들은 사랑해야 하고 관계를 이어가야 하며 끊임없이 긍정적인 감정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런 노력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노년의 어두운 모습과 죽음을 향해 가는 필연적인 운명에 대한 것인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스러운 노인인가요? 아니면 우리 곁에 살아가는 내 부모, 배우자,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인가요? 누구나 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상실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만든 잔상이 아닌 내 옆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려는 부단한 시도는 노인의 이해를 넘어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공감하며 결국 연결된 존재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제 당신은 노인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